자, 봅시다. 아이고야. 고전시가만 하면 좀 그런가? 현대시 안 할까? 네. 그래. 현대시 5강 했나요? 그 나비어 강장 93페이지. 안 했어? 안 했지? 하자. 자, 그래서 여기 김규동이라고 하는 분 나와 있는데 뭔가 맛있어 보이는 분이죠. 그죠? 규동. 자, 이 김규동 씨는요, 어떤 시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전후의 참혹함을 드러내는 시들. 이런 것들을 좀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맨날 전후의 잔혹함만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 시기가 좀 지나고 1960년대 후반 정도로 가면서 시경향이 약간 바뀌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인식,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의 대체로 대부분의 시인들이 그래요. 어떤 경향을 갖고 있던 나이가 좀 들고 나면 다들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시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형기 씨 나와 있죠. 이형기 씨는 이형기의 낙화라고 하는 작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헤어져야 할 때 헤어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분분한 낙화,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는 거 있어요. 됐나요? 됐어?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쇼츠에. 한 번 정도 본. 아? 네? 쇼츠에 그런 게 나와? 아니 그럼요. 쇼츠가 얼마나 좋은데요. 아이 그걸 자꾸 보지 마. 뭐 집중력 떨어져. 내가 요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쇼츠 볼 때 사람들 뇌를 이제 그 MRI로 촬영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 근데 사람들 뇌가요 그냥 글을 읽을 때랑 쇼츠를 볼 때랑 뇌가 반응이 달라요. 어디가 과열돼야 되냐면 이제 빨갛게 변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혈류량이 많다는 얘기거든. 근데 글을 그냥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내가 이해하고 이런 상황이면 뇌에서요 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빨갛게 변해 있어요. 전두엽 후두엽이죠. 됐어? 전두엽에서 뭐 하냐 하면 시각적인 정보나 청각적 정보 이런 1차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걸 넘겨줘요. 넘겨주면 후두엽에서 뭐 하는 거야? 논리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정보 정리하고 분류하고 생각하고 유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뒤쪽에서 일어납니다. 됐어? 근데 이제 쇼츠나 이런 거 쇼폼이나 뭐 이런 것들 보는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 뇌를 측정을 했더니 뇌가요 이렇게 빨개지는 게 아니고 여기 빨갛고 여기가 막 지 마음대로 빨개요. 울그락불그락 했다가 이게 또 바뀌었다가 막 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각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였는데 그걸 사고를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게 됩니다. 자주 보시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요, 그 금지입니다. 학교에서 틱톡, 릴스 이런 거 못 보게 해요. 학교에서 금지해요. 왜? 그 자꾸 보면 뇌가 비정상적으로 반응해서 무슨 장애가 온다? 실제로 틱톡 많이 보는 애들 중에서 틱장애가 오는 애들이 많아요. 틱장애 뭔지 알아? 네. 뭐야? 계속 막 소리 내거나 그런. 이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특정 조건이 딱 맞춰지면 이상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만약에 이런 틱이 있다고 치자고 어깨를. 그러면 걔는 그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반응을 해요. 그냥 움찔하면서. 됐어? 그런 애들 간혹 가다 길 가다 보면 보여요. 길 가다 말고 갑자기 막 이러고 흔들면서 가.
애가 멀쩡한데 걸어가다 말고 갑자기 이러고는 또 걸어가. 그럼 또 갑자기 막 이래. 나 그거 보면서 쟤왜 저래?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tik장이더라고. 됐나요? 그런 거 올 수 있다라고 해요. 됐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이형기 씨 보시게 되면요. 이형기는요. 자연물을 통해서요. 성찰하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낙화 같은 경우가 이제 이별의 깨끗한 이별의 성숙한 이별의 아름다움 정도로 얘기하죠. 이거 말고 이형기 씨의 또 다른 작품 중에 폭포라고 하는 작품도 있어요. 그 폭포에서도 역시 폭포가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 존재의 한계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작품입니다. 됐나요? 그런 성찰을 많이 보여줘요. 여기서도 지금 민들레꽃이라고 해서 자연물 나왔죠. 그치? 이걸 통해서 결국은 유한한 삶의 허물을 극복하겠다는, 됐나요? 그러한 내용의 시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김규동의 나비와 강장 보도록 할게요. 자, 현기증 나는 활주로에 현기증 나는 활주로라고 하는 거 여기 세모 치시고요. 여기는요 부정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참혹한 전후 상황. 왜 나타낸 거예요? 왜? 활주로 위에는 풀 한 폭이 없거든. 다 뽑아요. 다 뽑아요. 왜? 재수 없어가지고 이게 팬 돌아가잖아. 전투기 움직일 때 팬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그걸 연소해가지고 이제 비행하는 거야. 괜히? 근데 그 팬이 엄청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 안으로 조그마한 미세한 먼지나 아니면 돌멩이 같은 게 들어오면요. 이게 고장나버려요. 몇백억짜리가 뜨질 못해요. 재수 없으면 풀떼기 같은 거 하나 확 날아와서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이것도 그 엔진이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원체 정교한 기계이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군 가시게 되면, 근데 공군은 저는 권장 안 해요. 왜? 군 생활을 더 해야 돼요. 얼마 더 하냐면 4개월 더 해요. 군 생활 4개월 더 한다고? 어우, 나 자살할 거야. 나 자살할 거야. 아, 근데 편해. 근데 편해. 공군들 하는 가장 주요 업무가 뭔지 알아? 나도 몰랐거든? 뭘 것 같아? 비둘기 쫓아내기. 맞아요. 돌 줍기야. 돌 줍고 풀뽑기야. 활주로 근처에 있는 거. 그리고 전투기 뜨기 전에 애들이 우산 들고 나와요. 우산 들고 나와서 일렬로 막 뛰어가면서 와 그럼 소리 질러. 그럼 새들 다 날아가라고. 그게 주요 업무예요. 그거 말고는 하는 게 없대요. 편하긴 엄청 편하대요. 됐어? 근데 4개월을 더 한다? 나 안 할 거야. 월급을 더 줘도 난 안 갈 거야.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참혹한 전후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삭막한 현대 문명. 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극한적 상황이죠. 끝 중에서도 끝을 얘기하는 거니까. 되나요?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이 흰나비가 상징하는 바는 순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다?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존재. 요걸 나타낼 수도 있다. 자, 흰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죠. 혼란감이 드러나요.
자,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전쟁의 상흔 같은 거 또 현대 문명으로 인한 상처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대체로 피 묻은 육체라고 얘기하면 이건 전쟁의 상흔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파편들을 굽어본다. 기계처럼 장렬한 심장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극한의 공포로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야.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기계처럼 장렬한 심장을 죽일 한 모금 샘물도 없나. 한 모금 샘물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그래서 물이라고 얘기했잖아. 물은 뭐 나타내? 생명 뭐 아니면 희망 이런 것들이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선 희망과 구원의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죠?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허망한 광장 여기 세모 치시고요. 이거 뭐다? 황폐한 현실을 나타내는 거야. 자, 허망한 광장에서 어린 나비의 안막을 눈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투명한 광선의 바다라고 하는 거 여기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쟁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고 왜 전쟁으로 인한 어떠한 포화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있겠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뭐다? 요거 삭막한 문명을 나타낸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진공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세모 치시고요. 진공이면 우리가 숨 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생명이 부재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과묵한 묘지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죽음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죠. 묘지 사이사이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라고 돼 있잖아.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 여기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왜 얘는 나비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트기의 백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행운을 얘기하는 거죠. 슉 날아가고 나면 생기는 구름 같은 거.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쟁이나 문명 이런 거 나타내는 거고. 자,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소.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수에 밀려. 인광의 조수에 밀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세모 치시고요. 인광. 인이라고 하는 그 물질 있죠. 요게 대포나 이런 거 팡 쏘고 나면 그 불꽃이 인이 타면서 나는 불꽃 같은 게 이제 남거든요. 됐어?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광의 조수에 밀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세모 치시고 자, 그래서 전쟁의 긴박함과 그리고 뭐 그로 인한 공포 같은 것을 얘기하죠. 인광의 조수에 밀려 흰나비는 말없이 이질러진 날개를 찌그러진 날개란 얘기죠. 이질러진 날개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현대 문명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 이질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다.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하얀 미래라고 하는 곳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얀색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뭐다?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자, 하얀색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비가 생각했을 때 아름다운 곳이야. 그러면 여기 먹고 살기 좋은 곳이지. 그지? 이 상향 정도를 나타내고요.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여기 줄거고요. 서리법 사용되죠. 되나요? 그러면서 푸르른 활주로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풀이 가득 펴 있다는 거 얘기지. 생명이 존재하는 공간이고요. 자,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역시 서리법 사용되고요. 이러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희망적 상황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신도 기족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유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얘기야. 절망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됐니?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마지막 종점이라고 하는 걸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비가 도착하고자 하는 곳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향점이에요. 지향점. 나비의 지향점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나비는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스스로의 신화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떠한 업적을 얘기하는 거야. 나비의 업적. 됐니? 됐어? 그러니까 이 스스로의 신화는 나비의 주체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 여기 줄거고요. 의지적 자세 드러나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뭐 한다는 얘기야? 대결하고자 한다. 주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제는요. 자, 현대 문명의 비정함과 그리고 뭐 대결 의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작품이고요. 또는 전후 상황이다라고 보면 전쟁의 참상과 그리고 현대 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특징 볼까요? 특징 첫 번째로는요, 감각적 표현 사용했죠? 시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두 번째로. 자, 대리적, 대비적 시어가 사용됐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의미 강조하고요. 세 번째로는 서리법하고요. 긍정적 시구를 사용했죠? 자, 이걸 통해서 소망 강조합니다. 됐나요?
됐지? 네. 뭐 아직 덜 썼을 때는 덜 썼다고 얘기를 해. 저번에도 확 지우는데 여학생이 아직 안 썼는데 그래가지고 중간에 멈췄던 기억 나는데 그냥 아직 덜 됐어요 그러면 덜 됐다고 얘기를 해. 네. 지우고 나서 다시 써달라고 그러지 말고 안 써줄 거야. 자, 민들레 꽃 볼게요. 쬐그만 것 여기 줄거고요. 이게 시적 대상이죠. 뭐 민들레 꽃 얘기하겠죠. 그리고 조그만이 아니고 쬐그만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저기 전라도 지역, 충청도 지역에서 쬐그만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쬐까 거시기 한데이? 막 이러면서 됐어요. 자, 그래서 조그만 것이 노랗게 요건 뭐야? 반복됐잖아. 그죠? 자, 이걸 통해서 시각 이미지를 강조했고요. 자, 노랗게 전력을 다해 샛노랗게 피어있다라고 했잖아. 전력을 다해 샛노랗게 피어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민들레의 강인한 생명력 이런 게 드러나죠. 자, 아무것도 넘보지 않는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민들레는 진짜 요만큼의 흙만 있어도 거기서도 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무욕적인 자세를 드러내고 욕심 없어? 아무것도 넘보지 않는다. 다만 혼자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주어진 한계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숙명적 제약을 이렇게 했던 거야. 숙명적 제약. 자,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아슬아슬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음성상징어 사용했죠? 그래서 긴장감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있다. 그런 긴장감 같은 걸 드러내게 되는 거고요. 아슬아슬. 한 채 틈도 없이 끝까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방심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페이지 넘어가서. 자, 바위새를 빚거나 잡초 속이거나 라고 되어 있죠. 바위새를 빚거나 잡초 속이거나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열악한 환경이죠. 자, 씨 뿌려진 그 자리가 여기서부터 가로를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내라고 하는 거 나왔잖아. 무슨 법? 의인법. 되나요? 그리고 가로로 묶은 부분 여기서 얘는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고 있는 거죠. 털을 잡고 자,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생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어둠을 힘껏 밀어내는 떡잎이라고 돼 있죠. 어둠이라고 하는 건 세모 치시고요. 이거 뭐겠어? 고난이 되겠죠. 왜? 풀들은 햇볕을 쬐야지 자라잖아. 그지? 근데 해를 가리는 거잖아. 그래서 고난이고요. 자, 그리고 고난을 힘껏 밀어내는 떡잎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여기서 고난, 극복, 의지가 드러나죠. 고난, 극복, 의지 드러나고요. 자,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울려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실뿌리하고 떡잎이 어우러져서 목숨을 살린다는 얘기잖아. 됐어? 그래서 생명 완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열심히 한 닷새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두시고요. 이게 민들레가 피어 있는 시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의 유한성과 찰나성 찰나 그쵸 맞죠? 나 써놓고 내가 왜 써놓지? 이걸 이렇게? 이 생각하고 있었네. 찰나성. 자, 세상에 그 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라고 돼 있잖아. 세상에 그 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을 실현하는 데 전념한다는 얘기죠. 자, 할 일이 없어서 아주 노랗게만 피는 꽃,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꽃이라고 돼 있잖아.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꽃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면. 그래서 이게 생명의 근원적 숙명이 되겠죠. 맞잖아. 태어났으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됐어?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는 죽으려고 산다고. 죽으려고 산다고.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다 죽기 위해서 사는 거죠. 아닌가요? 저는 이제 뭐? 넌 뭐? 저 이제 너 이모탈이야? 네, 중학교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아, 중학교 과학쌤이 이제 사람은 이제 번식하려고 태어난다. 번식이야 또 그분은? 뭐 잘못된 말은 아니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사는 거죠. 전 그 말에 매우 동의를 해서 그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쬐끔한 것이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도 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쬐끔한 것이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도 잴 수 없다. 여기 대괄호로 묶어주시고. 역설법. 사이즈가 있는데 측정을 못해. 됐나요? 이걸 통해서 외양은 물론 얘 어때요? 왜소해요. 마트 그러나 어떻다는 얘기야? 마트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숭고하다. 민들레 여기 줄고고요. 영탄법이죠. 예찬적 자세 드러나고요. 그래봤자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적 화자는 근원적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허무의식을 느낀다는 얘기죠. 결국 혼자 갔다 혼자 가는 거잖아. 이 생각한다고. 됐니? 하지만이라고 하는 거 여기 네모치시고 별표 3개 때려주시고. 이건 뭐예요? 시상 전환이죠. 그래, 태어나면 죽는 거 맞아. 근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여기 대괄호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역설법하고 선의법 사용됐죠. 됐나요? 그러니까 뭐에 의가 있다는 얘기야. 노력, 과정에 의가 있다 라는 얘기죠. 어떤 모양새로 살다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됐니? 네. 어차피 죽는 건 다 마찬가지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 인식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 새끼 쓰레기 이런 소리를 듣느냐 갈 때,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됐어? 나는 장례식장에서 내 친구 어머니가 고생 되게 많이 하셨거든. 아버님이 약간 건설 쪽에 계시는데 약간 막노동처럼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일 있으면 불러주면 가서 일하고, 그거 아니면 안 가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누나가 셋이야. 거기다 얘까지 해가지고 넷이에요.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래서 별별 일 다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뵀을 때 하셨던 일이 뭐냐면, 롯데 있잖아. 네. 롯땡마트 됐어? 거기 푸드코너 이렇게 가면은, 식품관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이제 조리하시는 분들 있잖아. 거기 여사님 그거 하셨었어요. 아주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머 남경아 하면서 누가 부르시더라고요. 놀라서 딱 봤더니 내 친구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무슨 일로 그랬더니 나 여기서 일해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부유하신 분이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남들한테 막 이렇게 퍼주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 근데 인품이 너무 좋으신 거야. 그분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 그리고 와가지고는 막 울고, 그 모습 보면서 진짜 사람은 이렇게 살다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됐어? 선생님도 우셨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 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한 닷새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한 닷새를 짐짓 영원인 양 하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허무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짧은 순간에 치열하게 산다는 얘기죠. 자, 한 닷새를 짐짓 영원히 양하고, 보라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명령형을 사용했죠. 됐나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민들레의 삶의 모습에 주의를 집중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있다. 이렇게 해서 시가 마무리가 됐죠. 됐나요? 네. 매 순간순간 열심히 살면 그만큼 보람차고 자기에게도 돌아오는 게 있겠죠. 그지? 자, 그래서 주제 보시게 되면요, 유한한 삶의 허물을 치열한 의지로 극복하는
존재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의인화의 방법 사용을 했죠. 자, 그래서 존재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 수치가 나오죠. 닷세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생명의 유한성, 찰나성을 얘기하죠. 세 번째로, 자, 세 번째는 영탄법 하고요. 명령형 어조 사용했죠. 자, 네 번째로 역설법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유가치하다는 거. 요걸 제시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저는 민들레 이렇게 가면 나 그게 재밌더라고. 민들레 이렇게 꽃이 이렇게 아, 열었을 때 발로 차는 거. 아니 그 왜 발로 차 발로 미친놈아 차는데. 하고 부는 거. 네. 사악한 거. 발로 차야 멀리 날아가죠. 유가치 하잖아. 네? 왜 발로 차? 나도 할 말은 없다. 나는 꽃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부하고 부니까. 네.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되고요. 물감은 내신 때 했고, 그죠? 네. 7방 하면 되겠다. 넘어가서요. 3문 좀 보자. 3문. 고전 3문. 고전 3문은 서해 무릉기 했고 반시전 했고 현몽 쌍용기 했나요? 네. 오, 했어? 언제 했대? 대관제목으로 했고 7강이 안 되있네. 뭐지? 8강이 되있네. 에이씨. 8강 하자. 8강. 7강 다음 주에 해줄게. 방금 현시 우리 5강 한 거지? 네. 오시를 아까 몽금포 타령했죠? 네. 자, 그러면 그 보시면 적벽가 나와 있죠?
네. 적벽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판소리예요. 근데 판소리를 이제 소설로 굳힌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얘기하죠. 그지? 자, 그래서 적벽가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앞부분 내용 자체가요. 조금 서머리가 돼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됐어? 그래서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그래서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가 도원결의를 맺었고 그래가지고 의형제가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황원적 물리치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다가 형주까지 흘러들어가서 형주에서 이제 제갈공명을 얻고 그러고 나서는 조조가 군대를 끌고 내려온다고 하니까 피난을 가다가 적벽강 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그 강에서 건너편에 오나라가 있으니까 오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조조를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협업을 한다고 되니 그 내용이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그러고 나선 이제 전쟁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실은 삼국지 내용을 보게 되면 삼국지는 결국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누구의 중국의 삼국시대 때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걔들이 포인트예요. 됐니? 누가 어떻게 죽고 칠복이가 어떻게 죽었고 이런 거 안 나와. 됐니? 관우가 몇 명을 죽였고 이런 게 나오지. 됐니? 근데 삼국지 내용은 알지? 대강? 다 봤어? 너는? 저요? 유비 관우 정비만 알죠. 아, 송건은 누군지 알아? 네? 그런 얘가 있어요? 아, 조조는 알아요. 조조 알아? 네, 들어는 봤죠. 사마의. 계속 들어는 봤어요. 사마의. 그래요. 사마의의 손자가 이제 진나라 만들어요. 위나라 먹고. 네. 제가 그런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넌 읽어봤어? 삼국지? 인물들과 스토리는 잘 앞부분에 내가 방금 살짝 서머리에서 얘기한 내용 정도는 알지? 아니 그 그치? 정도 그거까지 읽었죠. 거기까지 읽었어? 네. 아니 그 어디까지 읽었냐? 그 셋이서 이제 그 한글 거기까지 읽었어요. 도원결이 그 맨 앞이잖아. 거기까지 읽고 말았어요. 아, 우리 아들내미도 삼국지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문열 삼국지를 줬거든. 집에 10권 다 있어요. 줬는데 이게 삼국지가 처음에 이제 시대 상황을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재미가 없어. 근데 그 부분을 읽고는 애가 질려버린 거야. 글씨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포기했어. 너처럼 될까봐 걱정돼. 도원결이까지만 알까봐. 아니, 삼국지보다는 요즘 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삼국지를 쇼츠로 못했는데 영상이 올라오네. 그거 있으면 아이디어 봤을 텐데. 내가 하나 찍어줄까? 제가 옛날에 뭐 삼국지 드라마 있잖아. 드라마도 있어요. 영화도 있고 적벽대전 해가지고 적벽대전이 굉장히 영화가 많이 됐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 그 배우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 양조위 나오고 금성무 나오고 고랬던 거 원투 해가지고 2개 있어요. 2개. 안타깝게도 거기서는 거의 주인공이 제갈공명하고 주유이기 때문에 관우하고 장비는요 진짜 딱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득보섭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우와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낯선데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하는 거야. 조조가 몇만 대군 끌고 와? 13만이죠. 100만 대군이야 임마. 근데 그게 학자들 얘기로는 100만 대군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아봤자 20만 대군 정도 될 것이다. 근데도 20만 대군도 그때 당시로 따지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되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전쟁하는 인원이 한 아마 15만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럼 나머지 5만은 뭐예요? 걔네들은 먹을 거 나르는 애들. 병참이에요, 병참. 되나요? 그래서는 조조가 이제 배를 띄워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조조가 데리고 온 애들은 다 내륙 지방 애들이야. 배를 타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쌈박질 하려고 배를 탔는데 다들 뭐 하는 거야? 배멀미를 하는 거야.
다 토하고. 그래서 배멀미 심하게 하면요 진짜 쓸개즙까지 다 토해요. 나 내 입에서 초록색 나오는 거 처음 봤어. 왜 하면 토하는데 초록색이 나오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음식물이 나오고 그 다음번에 위액이 나오더라고. 노란색이더라고. 그 다음에 쓸개즙이 나오더라고. 초록색이 나오더라고. 토할 때까지 토해봤어요 진짜. 네, 그래서 나 배 안 타. 배 타는 거 되게 싫어요. 타면 한 5분 10분 정도 거리? 그 정도까지는 탈 수 있어. 근데 그거 넘어간다 1시간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죽어나는 거야. 얼굴 하얗게 지려요. 계속 토하고. 배멀미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복이야 복. 진짜로 타고난 거예요. 간혹가다 있더라고. 너는 전생에 어부였어?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근데 여자인데 걔는 살면서 배멀미를 해본 적이 없대. 알고 봤더니 엄마가 얘 임신했을 때 엄마 태우고는 배 타고 나와가지고 낚시를 그렇게 다녔대. 그러니까 애가 뱃속에서 태교가 된 거야. 아 이게 바로 웨이브 그러면서 뱃속에서. 대단한 애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데 애들 다 토하고 난리가 나니까 전쟁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못 싸워. 됐어? 배 위에서 싸워야 되는데 애들 못 싸운다고 다 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조가 고민을 하는데 그때 여기에 누가 찾아와? 나 방통이라고 하는 애가 찾아와요. 방통이 누구 급으로 머리가 좋다? 제갈공명급으로. 근데 안타까운 게 제갈공명한테는 다 줬어 신이. 제갈공명 키도 커요. 190대예요. 거기다가 생긴 것도 미려하게 생겼다고 나와요. 미려하게. 됐어? 수려하게 생겼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타임머신 있으면 한번 돌아가서 누구 보고 싶냐면 주유 한번 보고 싶어. 주유는요 남자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는 여자보다 아름다운 자는 없을 지경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아름답게 생겼대요. 근데 제가 보면 그냥 수려하고 키 크고 방통은 머리는 좋아. 머리만 좋아. 추남이라고 나와요. 그냥 대놓고. 얼굴이 빠았어. 됐니? 근데 얘가 머리가 원체 좋다 보니까 조조는 그런 사람 좋아하거든. 얘가 딱 찾아왔는데 방통이라고 하는 사람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그 유명한 방통씨가 찾아왔어. 봉추씨 어서오세요. 그런 다음에 불렀다고. 그런 다음에 얘한테 방법이 없겠어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뭐한다? 배를 다 쇠사슬로 묶어라. 그러면 이게 커다란 육지를 띄워놓은 것과 같이 배가 서로 출렁출렁거릴 때 서로를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다 묶어버리죠. 이게 연환계예요. 그런데 문제는 묶을 때 부하들이 반대를 해. 왜? 이거는 재수없어서 화공을 하게 되면 싹 다 탄다. 못 빠져나간다. 묶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조조가 비웃지. 왜? 지금 바람의 방향을 보라 라고 얘기했는데 방향이 자기네 등 뒤에서 오나라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나라 애들이 화공을 한다고 화살을 쏘면 자기네한테 다 뒤집어 쓰는 거지. 그러니까 화공을 할래야 할 수 없는 날씨이기 때문에 묶으라 라고 해가지고 다 묶어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전쟁을 하는 거지.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갈공명이 머리를 쓰죠. 그래서 두 가지 머리를 씁니다. 첫 번째로는 방통시켜서 이 연환계를 쓰라고 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고육지책을 써요. 고육지책이 뭐냐면 살을 파내는 그러한 자기 살 파먹기의 그런 계략을 씁니다. 그래서 오나라 장수 중에 유명한 황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황계를 일부러 타령한 것처럼 꾸민 거야. 쭉 매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조한테 갔더니 조조는 아까 얘기했잖아. 머리 좋고 쌈박질 잘하는 애 보면 눈깔이 돌아가는 애라고. 조조가 눈깔 돌아가는 애가 딱 세 가지야. 아니야. 쌈박질 잘하는 애, 똑똑한 애, 예쁜 여자. 이렇게 셋이에요. 얘는 여자하고 동침하다가 그것도 과부야. 동침했다가 이 과부의 조카가 열받아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한 거야. 조조를. 급하게 도망가다가 자기 아들이 총알바지가 돼서 대신 죽어요. 큰아들을 그때 잃어버린다고. 바람피다가. 그 정도로 여자의 환장한 놈이야. 그래가지고 조조가 지금 출정하기 전인 거야. 출정하기 전에
얘가 지금 연회를 연 거야. 왜? 사람들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연회를 열면서 얘가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만약에 저 오나라를 손에 넣는다면 내용이 대강 그거예요. 넣는다면 내 손 안에 두 명의 교가 들어오게 된다. 소교와 대교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얘네들도 굉장히 아름답거든. 근데 문제는 둘 다 유부녀야. 대교는 누구? 손권의 형의 아내입니다. 손권이 오나라 대빵이야. 걔네 형이 먼저였어. 손책이었어. 근데 얘가 죽고 과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손책에 가장 친했던 애가 바로 오나라의 핵심 인물인 주유입니다. 얘가 수군 사령관이에요. 머리 좋아. 쌈박질도 잘해. 이쁘게 생겼어. 근데 얘가 이제 둘째인 소교를 데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나라를 침범해서 내가 이긴다면 소교와 대교를 데리고 커다란 누각을 짓고 거기서 같이 술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시를 짓는다고. 됐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갈공명이 머리가 좋았던 게 얘가 천문지리에 능했던 거야. 그래서는 요 시기 몇 월 며칠쯤 되면 바람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바뀌어요. 잠깐 바뀌어요.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그걸 이용해서 이제 화공을 한 거지. 됐어? 황계가 그래서 항복한 척하면서 가요. 내가 뭐 하나 실수했더니 그 제갈공명 그 쓰레기 같은 새끼가 날 그렇게 때렸다. 그래서 나는 타령해서 오겠다. 부하들 데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황계가 오니까 다들 방심하고 있는데 황계가 그 배 안에 부하들도 있었지만 뭐를 가득 실어놨다? 지푸라기하고 거기다 기름을 뿌려놓은 거지. 그래서는 이 배가 가가지고 앞에 못 같은 걸 달아놨어. 꽝 가서 부딪혀서는 박혀버린 거지. 그 상태에서 배에다 불 지르고는 애들 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람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조조 쪽 배가 싹 다 타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쇠사슬로 묶어놨잖아. 이 쇠사슬이 얇은 게 아니야. 또 이따만한 걸로 묶어놨어. 이거 끊어지겠어? 안 끊어지겠어? 안 끊어지는 거지. 아주 애들이 싹 다 불타요. 그때 이제 오나라 군사들이 배를 끌고 와서 막 애들을 도륙을 하는데 제갈공명은 자기네 병사 수가 적었다고. 그래서 뭐 한다? 얘네들을 매복을 시켜놓은 거야. 조조는 분명히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도망가는 길목길목마다가 장수를 세워놔야 되겠다. 그래서 숨겨놓은 거야. 그래서 조조가 갈 때마다 이 매복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조자룡한테 당하고 그 다음에 조자룡은 알지? 예? 조운자룡이라고 있어. 조은자룡이 아니고 조운이야. 조운자룡이라고 있어. 걔도 쌈박질 잘해. 그리고 피해 갔더니 장비가 숨어 있다가 장비가 다시 한번 덮치고 또 피해서 가요. 피해서 갔는데 병사가 거의 다 털려요. 탈탈 털려서 이제 100만 대군 중에서 100명도 안 남았어. 이 상태에서 도망을 가는데 마지막으로 어디서 화용도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매복을 하고 있었던 게 누구나 관우였던 거야. 그래서 조조가 싹싹 빌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당신 선물도 많이 챙겨주고 예전에 당신 형이랑 이별했을 때 당신 형수랑 당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잖아. 그리고 너 지금 타고 있는 말 봐. 그 말도 내가 준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뭐다? 적토마. 지금으로 따지면 페라리급이에요. 됐어? 잘 달려. 오! 줬잖아! 그래서 얘기하니까 관우가 이러고 있다가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의리를 지키겠소. 가시오. 라고 해서 풀어줘요. 안 그랬으면 조조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야. 근데 그러고 관우가 돌아왔지. 근데 분명히 제갈공명이 얘기했다고. 당신은 작전에서 빠지세요. 왜? 너 조조 만나면 풀어줄 거잖아. 라고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관우가 절대 그런 일 안 할 테니까 만약에 내가 조조를 놓치고 온다면 내 목을 매시오. 라고 해서 왔다.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은 얘를 죽이려고 하지. 근데 유비가 죽이시면 안 돼요. 나하고 관우하고 장비는 도원결의를 맺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기로 했단 말이오. 선생께서 만약에 관우를 죽인다면 나도 같이 죽이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갈공명이 마지못해서 뭐한다? 봐줍니다. 마지못해서. 내가 봤을 땐 일부러 한 것 같아. 일부러. 관우하고 맨날 이렇게 파워게임을 하다 보니까 관우가 말 잘 안 들었거든. 제갈공명. 그러니까 기죽이려고 그런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승전하고 나서는 이제 손권은 형주 땅을 자기가 먹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유비랑 관우랑 장비가 가가지고 쏠랑 다시 먹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오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이제 적벽가까지예요. 됐니? 그래서 조조가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데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병사들이 괴로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전쟁터에 끌려 나오냐. 한 놈이 울어. 왜 우냐 물어봤더니 아이고 우리 집에 머리가 하얗게 센 부모님이 계시는데 날마다 내가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걱정해서 대문 밖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신다는데 부모님 걱정돼서 나 못 참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울어요. 그랬더니 참 불쌍하다. 애들이 위로해줘. 두 번째 놈이 또 눈물을 쭉쭉 돌려. 왜 우냐 넌 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임신을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다. 치성을 들여서 정말 베레벨 치성을 다 들였다. 절에도 가고 도사도 만나고 겨우겨우 얻은 5대 독자예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5대 독자도 군대 갈 거야. 7대 독자 돼야지 아마 안 갈 거예요. 나 어렸을 땐 3대 독자였어.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신경도 안 썼어. 왜? 우리 아버지가 형제가 많으시거든. 그래서 나는 1대 독자예요. 그래서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나 어릴 때는 3대 독자였어. 3대 독자는 안 가요. 왜? 얘 죽으면 집안 대가 끊겨버리잖아. 근데 요새는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잘 안 죽잖아. 5대로 늘어났어. 근데 이제 더 오래 살아 사람들이. 안 죽어. 7대 독자까지. 7대 독자쯤 되려면 할아버지들이 아주 빅픽처를 그리셨어야 돼요. 20살에 애를 낳고 20살에 애를 낳고 20살에 애를 낳고 이렇게 해도 140년 걸립니다. 140년의 내공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네가 이제 20살이 돼야 돼. 그러면 면제받거나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너 시력 어떻게 돼? 저희 0.5인가? 그럼 간다. 그럼 가고 너는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 있거든. 걔네들은 면제받게 돼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안경을 쓰는데 얘도 마이너스거든. 안 보여. 안경을 압축을 하고 해서 몇 개까지 몇 단으로 압축했니? 그랬더니 7번 했대요. 압축. 그런 렌즈를 껴요. 그거 아니면 아마 이만한 거 쓰고 다녔어야 될 거라고 지가 얘기하더라고. 압축 렌즈 쓰더라고. 걔는 벗으면요, 우리가 장난으로 그런 거 하잖아. 안경 쓰는 사람들 이거 보여? 이거 몇 개? 막 이러면서 막 손 흔들고 그러잖아. 이거 보이잖아. 니네 안경 벗어도 이 정도는 보이잖아. 형체는 보여? 걔는 안 보여요. 걔는 그냥 살색 덩어리 뭔가가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해요. 너무 심해. 그래서 걔는 군대 면제받았어요. 개부럽다. 근데 어쨌든 귀가 한쪽에 안 들려도 돼요. 영구 청력 상실. 그래도 안 가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안 가고 싶어? 그냥 가. 장애인이 되느니. 됐어? 그래서 둘째한테 물어봤더니 두 번째 놈은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이 5대 독자인데 얘가 이제 애교 떠는 모습 보는 게 내 삶의 낙이었는데 이 전쟁터에 와서 내가 죽으면 그 아이 못 볼 거 아니냐. 그래서 운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앞에서는 효를 다해서 우니까 위로해줬는데 얘는 자식 보고 싶어서 울잖아. 그러니까 에휴 쪼잔한 놈 그러면서 욕해요. 세 번째 놈이 대박이야. 요 부분이 적벽가에서 제일 야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놈이 나이 30 될 때까지 여자 손목 한번 못 잡아보면 모쏠이에요. 됐어? 모쏠이야 모쏠. 근데 여기서 30이라고 하면 선생님 저희 주위에도 30살 모쏠 많은데요.
지금의 30살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30살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 중반에서 후반 정도 돼요. 됐나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얼마였냐면 47세인가 그랬어요. 47세인가 46세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갑까지 살면 오래 살았다고 잔치해 주는 거야. 요새는 환갑 잔치하면 큰일 나요. 욕먹어요. 왜? 회나 소나 다 환갑인데. 됐어? 부르면 사람들이 욕해요. 안 와. 칠순도 요새 잘 안 해요. 8순 정도 되면 해. 8순 정도 되면 잔치해요. 8순이면 이제 80이니까. 그 정도는 조금 이제 연배가 좀 되시니까. 됐어? 근데 얘가 지금 40 후반까지 여자 한 번 못 만나보다가 결혼을 한 거야.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근데 아내가 또 어려. 몇 살? 16살. 됐나요? 꽃다운 나이에 아내를 얻은 거야. 그래서는 뭐 하는 거야? 둘이 앉아가지고 신방에 앉아서 이제 첫날 밤이야. 그래서 아내 연지군지 떼고 두근두근. 쪽두리 벗기고 심쿵심쿵. 저고리 옷깃을 딱 땡기니 막 보여 막 속살이 막 와. 그래서 마지막 옷고름을 딱 벗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위나라 병사들아 전쟁하자 가라스라 그러더니 문을 빵 부시고는 헌병 같은 애들이 들어오더니 양팔을 딱 잡고는 끌어낸 거지. 잠깐만 그러면서 끌려나가요.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하죠. 개 억울하겠죠. 됐어? 그래서 얘는 거의 수총각으로 죽는 거야. 됐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애기 귀신이에요. 왜? 애기 귀신은 이것저것 다 재밌어. 못 해보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 다음으로 무서운 귀신이 뭐다? 총각 귀신하고 처녀 귀신입니다. 왜? 시집장가를 못 갔잖아. 그게 한이구나. 됐어? 그래서 나 아내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 첫날 밤도 못 보내고! 그러면서 얘기한 거지. 근데 그랬더니 또 병사들이 욕해. 그러다가 한 놈이 딱 나서더니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전쟁터에 나왔으면 공을 세울 생각을 해야지 어찌 그런 약한 소리들을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 대목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나 삼국지 설명하다 길어졌네. 으이씨 너 7시야? 좀 더 늦게 가도 되지 않을까요? 하시죠. 그래 일단 하자. 영어 선생님한테 좀 미안해지는데? 아니,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잘 할게요. 저 오고 싶었는데 국어 선생님이 잡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럴 리가. 선생님들 싸움 붙이지 마. 자 그래서 보시면요. 바야흐로 건한 12년. 건한이라고 하는 게 이제 후한 시대를 얘기합니다. 후한 시대를 얘기해요. 한나라가 전한, 후한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건한 12년 11월 15일이라 날은 맑고 파도는 고요하다. 조조는 사기를 진작하자 큰 잔치를 여는데 술 많이 거르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술 많이 거르고 떡 많이 치고 소 많이 잡고 돼지 많이 잡고 개 잡고 닭 잡아서 군사를 위로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음식을 열거했죠. 선생님 개고기도 먹어요? 옛날에 많이 먹었어. 네 몸속에도 그 피가 흐르고 있을 수도 있어. 됐나요? 왜냐하면 육개장 있잖아. 네. 육개장의 개자가 멍멍개자예요. 됐어? 그래서 아이. 원래 개고기탕이에요. 됐어? 그래서 여름 되면 양반들이 보양식으로 육개장을 먹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됐어? 개고기탕이에요.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작년까지 시범 시행이었고요. 올해부터는 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개고기를 팔아도 안 되고요. 구매해서 먹어도 위법입니다. 벌금 물어야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굳이 드시면 안 돼요. 자 계속 보시면요. 쇠사슬로 묶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쇠사슬로 묶은 전선 강 중앙에 두둥실 띄우고 황금 대자 커다란 깃발 앞세우고
양편, 전선, 수백 척으로 수체를 만들고 1000명의 국노수 사방에 매복시켰네. 여기까지 해서 바로 따라주시고요. 자, 군대 규모를 알 수 있고요. 군대 규모. 그리고 이게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던 연환계입니다. 이게 적벽대전 패배 원인이에요. 자, 이때 조조의 거동을 보소라고 돼 있잖아. 보소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다? 판소리, 사설체입니다. 사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본이라는 얘기예요. 되나요? 판소리에서나 나올 법한 걸 소설에다 써버린 거예요. 자, 붉은 두루마기에 옥대를 차고 근관을 쓰고 정중앙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그의 좌우에 모신 장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장수, 황금 투구 쓰고 비단 갑옷 입고 창도 메고 칼도 차고 차례로 버렸는데 동산에 달오르니 대낮과 마찬가지인지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군세의 웅장함이 드러나죠. 달이 뜨니까 사람들 몸에 있는 갑옷의 반사가 된 거야. 그래서 대낮같이 밝았다는 얘기야. 자, 계속 보시면요. 자, 장강일 때 맑은 강물 흰 비단 펼쳐놓은 듯 남병산 고운 봉우리 그림 병풍 두른 듯 아름답기 그지없다. 동쪽으로는 시성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서쪽으로는 하구 마찬가지 지명, 남쪽으로는 번성 지명이고요. 북쪽으로는 오림이라 지명입니다. 조조가 사방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광활하여 호기가 절로 난다. 조조가 창을 빼들고 좌우 장수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 창으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이 창으로 황건적을 무찔렀고 여포를 붙잡았다. 원수를 멸했고 원소를 거두었다. 북쪽으로는 요동까지 쳐들어갔고 남쪽으로는 유종을 무릎 꿇렸지 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적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천하를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닌 까닭은 세상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대장부의 큰 뜻을 저버리지 아니함이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으로는 자신은 뭐다?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이면적으로는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야? 정복력 때문이죠. 자, 사의를 평정했으나 아직 얻지 못한 곳이 강남이니 강남 여기 줄거고요. 우리나라 강남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양자강 남쪽을 얘기해요. 자, 백만장병 거느리고 여러 장수 힘을 입어 강남을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노라. 강남을 얻으면 따로 좋은 일이 있으니 강남 교공의 두 딸은 이게 소교하고 대교예요. 경국지색이라 하나는 손책의 처 다른 하나는 주유의 처가 되어 내 평생 한탄이라. 강남을 얻은 후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자, 그래서요. 강남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이 교녀를 그러니까 대교 소교를 교녀라고 얘기한 거야. 네. 자, 그래서 두 명의 교녀를 동작대에 데려다가 봄바람 맞으면 늙도록 즐겨볼까 하노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게 적벽대전을 일으킨 이유예요. 미친놈이네요. 여색 때문에 했습니다. 여색 때문에. 여자 때문에 전쟁까지 하는 남자예요. 우리나라는 계엄령을 발표한 사람이 있는데 졌다. 자, 어쨌든 간에
남한을 가리키면 남안이 어디냐 하면 이 남쪽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남쪽 언덕. 자, 그래서 남쪽 언덕을 가리키며 주유와 노숙은 얘네 둘 다 이제 송건의 밑에 있는 중요한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주유와 노숙은 천시를 모르느냐, 하늘의 때를 모르느냐, 내 군사라고 하는 애 여기 줄거고요. 거짓 항복 내 복심이 되었으니 하늘이 도움이요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내 군사라고 하는 애들이 누구냐면요, 체중하고 체화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둘 다 송건 밑에 있었는데 얘네도 이제 군사훈련을 하면서 너무 혹독하게 우리를 다뤄서 도망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얘네들이 거짓 항복한 거예요. 아, 반대구나. 체중체화는 그 조조 밑에 있던 애들이에요. 조조 밑에 있던 애들인데 지금 송건에 가 있는 거야. 송건에 가가지고는 항복을 한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이 오나라에서 살고 싶었는데 조조한테 붙잡혀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는 얘네가 이제 거짓 항복을 해요. 됐나요? 근데 주유는 거짓 항복인지 알고 있었어.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전쟁이 나면 니네는 뭐 해라? 니네는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라. 그래서 송건군이 막 우왕좌왕할 때 우리가 싹 쓸어버리면 되니까 요렇게 시켰다고. 됐니? 자, 그래서 내 군사 거짓 항복 내 복심이 되었으니 하늘이 도움이요. 하구를 가리키며, 하구 역시 지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유비와 제갈량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유비와 제갈량은 어찌 그리 아둔하여 태산을 흔들려는 개미와 같은가 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유비와 제갈량을 개미에다가 자신을 태산에다가 빗댄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조조의 오만함이 드러나죠. 조조가 한참 장담할 때 난데없이 까마귀가 남쪽 하늘을 향해 까까 울며 가니 조조가 물어 어떤 까마귀가 이 밤에 울고 가노? 라고 돼 있잖아. 어떤 까마귀가 이 밤에 울고 가노?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까마귀는 밤에 난다 안 난다? 안 날아요. 울지도 않아요. 됐나요? 이거 불길한 징조입니다. 고전 소설에서 까마귀가 밤에 난다, 운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건 불길한 징조예요. 홍길동전에서도 나와요. 됐나요? 좌우장수들이 답하기를 그 까마귀 다리 밝으니 새벽인가 의심하여 나무를 떠나면서 우나이다. 조조가 크게 웃고 교만한 기운을 잔뜩 내며 노래 지어 부른다. 술잔 잡고 여기 두 줄 묶자. 술잔 잡고 노래하니 인생이 얼마인고 아침 이슬 같은 삶 몇 날 남지 않았구나. 달이 밝아 별 드는데 까마귀 남쪽으로 날아가도다. 숲을 세 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가지 하나 없구나 라고 돼 있죠.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주제가요, 인생상을 다루고 있다고. 이게 뭘 암시한다? 패전을 암시하는 거야. 특히나 갈 곳 없는 까마귀 얘기하면서 그게 곧 조조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좌우의 장수들이 화답하고 한참 서로 즐긴다.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주흥이 무르익을 적에 양주자사 유복이 나서서 말한다. 대군의 기세가 대단하고 장사가 명을 받들째 승상이 지은 노래에 불길한 구석이 싸우니 이게 웬일이오. 달이 밝아 여기서부터 가르자. 달이 밝아 별 드문데 까마귀 남쪽으로 날아가도다. 숲을 세 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가지 하나 없구나라니 그 말씀은 상서롭지 아니하오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노래 자체가 조조의 패전을 예언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됐나요? 이 말에 조조가 크게 화를 내며 소리질러 내 속의 흥을 내까지 게 감히 깨느냐. 창으로 유복을 퍽 찌르니 퍽 찌르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어때요 성깔? 잘 맞죠? 흉폭합니다. 조조가 약간 이렇게 히스테릭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죽을 때 그 두통을 앓다가 신경성을 죽게 돼요. 됐나요? 피토하고 죽어요. 자, 중력 부분 줄거리 보시게 되면요. 전쟁을 앞둔,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전쟁을 앞둔 조조의 군사들은 각자 돌아가며 고향을 떠나 전쟁터로 끌려온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여기까지 해석하고 따라주시고. 그래서요, 이게 원전에서는요, 제시가 안 된 부분이에요. 됐니? 그러니까 재창조되면서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부모 걱정, 그 다음에 자식 걱정, 그 다음에 아내 생각. 요거 얘기한다고. 됐니? 조조를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자, 옆에 무슨 울음소리 쇠끝같이 되게 나도 사람은 아니매어 좌중이 의심한다. 이게 어인 병고인가? 이게 어인 병고인가라고 하는 부분 여기 대괄호로 묶어주시고 이거 서술자의 얘기입니다. 자, 한참을 찾으니 번거지가 울고 있네. 좌중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누나 이게 큰 병괴로다. 저 번거지 잡아다가 강물에 내버려라. 한 군사가 번거지 집어들고 끌고 가려 하자 번거지가 더럽더럽 기를 쓴다. 이놈들아 내먹는다 라고 돼 있잖아. 이놈들아 내먹는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번거지를 들어서 목이 늘어난다고 말한 거야. 됐니? 이 부분은 그래서 뭐야? 이게 실제로 이럴 리가 없죠. 사람이 그렇게 작을 리가 없잖아.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이에요. 웃음 유발. 자, 번거지 젖혀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부채꼬리에 메어다는 장식품만한 작은 사람 번거지 끈에 달려있다. 좌중이 묻기를 내가 무엇이냐? 내사 나는 이란 얘기. 나는 선봉 장합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장합의 화병이제. 그러니까 불 지르는 놈이야. 불 지르는 놈. 됐어요? 그래서 화봉할 때 쓰는 놈이야. 화병이제. 그랬더니 좌중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키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키는 쥐방울 만한 게 말소리는 똑똑하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를 통해서요. 외양 제시하고요. 그리고 쥐창자만한 내 뱃속에는 무슨 서름 들었느냐. 자, 그래서 여기도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거 뭐예요? 추상의 구체화입니다. 마치 뱃속에 담기는 물건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서름을. 우리 집에 있을 적에 까치 새끼 한 마리 잡아다가 그 꼬랑지에 공작깃털 꽂고 받침대 놓아두고 이것저것 먹이며 온갖 정성 다했지. 근데 급히 잡혀오느라고 못 가지고 왔기에 밤낮으로 그놈 생각 아까 울고 가던 까치 요게 이제 문맥상 까마귀예요. 됐어? 근데 이걸 까치라고 써놓은 거야. 까치가 나를 찾아온 내 까치지. 경망한 승상님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경망한 승상님이 내 까치인지 묻지도 않고 글만 지어 읊으시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면. 그래서 여기서 조조에 대한 비판적인 식 첫 번째죠. 경망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내 마음 절통하여 어찌 살겠는가. 좌중이 크게 웃고 말한다. 실없는 자식이다. 이어 군사 하나가 썩 나서며 너희는 가까운 것 버리고 먼 곳 일만 생각하네. 집 생각하지 말고 몸이나 생각해라. 군사가 교만하면 패한다는 말 듣지도 못했는가. 승상님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승상님은 아랫사람 생각하지 않으니 남은 것은 교만뿐이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비판적인 식 두 번째입니다. 정녕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하고 말터이니 우리 신세 어찌 되겠는가. 산처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산처럼 쌓인 시체가 까마귀와 솔개에 파먹혀 끝내 재같이 날려
마른 나뭇가지에 걸리리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패배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야. 살과 피는 다 마르고 바람에 바스라져 비에 씻길째 남은 뼈라도 챙겨줄린 위쓰리 가련타 그리운 마음에 녹아내리는 뼈골 규방에 아낙네가 난군 그리워 꿈속에 배회하는 듯 옛사람이 지은 풍을 우리를 두고 하는 말 죽는 날도 모를 테니 제사 지내줄리 뉘라서 있을 텐가 에고에고 서른지고 에고에고 서른지고 여기 줄고요. 감정 대시됐죠. 됐죠? 자, 서러운 말들을 한창 하고 슬픈 눈물 도초에 흩뿌릴째 헝걸찬 풍채 군사 하나라고 돼 있죠. 헝걸찬 풍채 군사 하나 얘 줄고요. 얘는 다른 애들하고 다른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얘는 뭘 중시한다? 군공을 중시해요. 전쟁했을 때 공 세우는 건 살기 가득 품은 그놈의 모양새가 이 세상을 꾸민 양 짐작하고 들어온 놈이라 좌중을 꾸짖으며 일갈한다. 소리 질렀다는 얘기죠. 이 손들이 의젓하지 아니하네. 손님들, 사람들이란 얘기야.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의젓하지 아니하네. 전쟁에 나온 놈이 고향 생각 어디가 쓰리. 천지개벽 이후로 싸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으랴. 한 나라에 운 다하니 삼국 싸움 생겼구나. 우리네 이 한 몫은 군사되어 전쟁터에 나왔으니 어찌 아내를 그리워하며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치달리는 말을 타고 삼척검 둘러매고 물불 아니 가리고 오나라 한 나라의 장수를 향해 달려든다. 그들 머리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들 머리 한 칼에 베어들어 깃발에 매달아 노래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가네. 그게 대장부 바라는 바 이 외에 또 무엇이 있으리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바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뭘 중시하는 거야? 명리를 중시하는 거야. 명리를 중시하는 거고요. 항문사가 일어나 대답한다. 참말로 각자 말에 각자의 뜻 들어있구나. 군신유의 생각하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군신유의 생각하니 충신의 아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헝걸찬 풍채의 군사를 얘기합니다. 됐나요? 충실의 아들이나 까마귀 새벽 울음과 승상의 웃음소리 참말로 모르겠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참말로 모르겠다. 내 신세가 개가 환영할는지 소가 환영할는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 소가 환영 여기 줄거고요. 개가 환영, 그러니까 잘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소가 환영이란 말은 없어요. 개나 소나 여기서 따온 거야. 됐어? 이거 뭐 사용된 거야? 언어 유희 사용된 거예요. 됐나요? 네. 그리고 여기 참말로 모르겠다. 내 신세가 개가 환영하는지 소가 환영하는지 여기 가로로 묶어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게 헝걸찬 자의 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럼 주제는요.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병사들의 서름과 그리고 지배층에 대한 비판 풍자
자, 특징 첫 번째는요. 반복 열거법 사용되죠. 두 번째는요. 판소리 사설문체. 판소리 사설체. 자, 세 번째는요. 서술자 게임 나옵니다. 네 번째는 외래문학의 창의적 수용. 다섯 번째는 평민의 심정에 초점이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영서사 소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